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끝내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고 여당 전당대회 이후로 재의결 표결을 미뤘었죠. 새로 선출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 똘똘 뭉치자며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여당 의원 108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서 일단 통과는 막아냈는데요. 여당 3명의 반란표도 나왔습니다. 가결은 막았지만 가결 194표, 6표만 더 반란이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첫 소식 백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최상병 특검법이 이번에도 부결됐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조용히 해주십시오. 나가고 있는데 무슨 개판이야, 개판은. 찬성은 194표, 한자 부를 잘못 적어 무효 처리된 1표와 반대는 104표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108명 의원 모두 표결에 참여했지만 야권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여당 의원 최소 3명이 이탈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 4일 본회의에서 공개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2명은 무기명 투표라 알 수 없습니다. 여당 원내 지도부는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고 부당함을 우리 의원들이 확인하고 그래서 부결을 시켰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최상병 특검법 두 번째 부산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회 무시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강력한 세 번째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 한동훈 대표도 대야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는 착각이라며 몸살인다는 웰빙 정당 소리 안 나오게 내가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대안으로 냈었던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도 당분간은 추진하지 않고 야당에 맞서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착각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제대로 싸우겠다고 야권에 경고했습니다. 그런 싸움에서 몸살인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단호히 막아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얄팍한 책동에는 얼마나 단호하게 뭉쳐서 막아낼 수 있는지, 얼마나 유능한 정당인지를 오늘 보여줍시다. 잘못된 법률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논란이 됐던 제3자 특검법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친한계 핵심 장동혁 최고위원은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제3자 특검 논의 실익이 없다며 백지화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오늘 부결되면 최병 특검이 아니라 다른 전략으로 다른 특검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제3자 특검을 우리가 논의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내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비롯해 야당의 계속된 압박에 맞서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거야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압박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위원이 한 명도 없는 0명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한 명 남아있던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나섰고 직무 정지가 되기 전 이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자진 사퇴로 혼자 남아있는 이 부위원장마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5인 합의제 기구에서 혼자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건 불법이라고 봤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송 장악 음모를 분쇄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 250건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부위원장을 탄핵할 근거가 없다며 법치 파괴라고 맞섰습니다. 탄핵 대상은 방통위법의 기관장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방통위법에는 탄핵이 가능한 대상을 위원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인지를 두고 여야 해석이 갈립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더라도 의결이 불가능한 1인 체제를 만들어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막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맞서 여권은 탄핵 표결 전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직무정지를 피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이 부원장이 그 전에 사퇴할 경우 자동 폐기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부터 해결하고 가지요. 오늘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3표 나왔는데 누구예요? 네, 물론 무기명 투표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4일 최상병 특검 표결할 때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게 안철수 의원이었는데요. 안 의원, 일단 오늘 아침에도 소신의 변화가 없다고 했어요.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 있습니다. 그럼 남은 2명은 누굴까? 공개 찬성 의견을 밝혔던 김재섭, 조경태, 한지아 의원 3명이 더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후 3명을 다 접촉했는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누군지는 전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3표밖에 안 되긴 하지만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오늘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을 출석시켰습니다. 이탈표는 없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결과를 보고 현장에서도 의원들이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취임 후에 첫 업무를 시작한 한동훈 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걸 하나로 뭉쳐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탈표가 나온 거죠. 친윤 쪽에서도 특검은 탄핵이다라고 했었는데 움찔했습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이탈을 했는지 모르니 친윤 원내 지도부도 한동훈 대표 측도 모두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대통령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22대 국회는 지난 국회보다 더 심해서 8표만 이탈을 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이번 투표도 그런 걸 쫙 보여줘요. 네, 이제 8석이라고 말만 했는데 오늘 반을난 표가 더해져서 6표만 더 나왔으면 특검 통과되는 거였습니다. 위기감이 턱 밑까지 다가오게 된 건데요. 더 문제는 야권이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 법안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국민 25만 원 지급법, 노란 봉투법도 있고요. 200석은 또 탄핵 저지 선과도 연결되니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은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하겠다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 제안했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최상병 특검법? 네, 현재로서는 당장 여권이 이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당장 추진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법에 대한 대안이었고 그 특검법이 폐기된 상황에서는 제3자 특검 논의도 현재로서 실익이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한 대표 측에서도 부결된 상황 이후에 민주당 움직임을 먼저 살펴야 한다면서 속도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이미 제3자 특검법은 반대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타협보다는 강대강 충돌이 예상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장 오늘 윤 대통령 수사 외압 특검법으로 이름만 바꿔서 다시 발의를 했고요. 민주당도 더 센 특검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지나가니까 오늘 민주당이요. 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을 하겠다고 발의를 했습니다. 네, 방통위 대상 탄핵만 벌써 3번째입니다. 국가기관이 마비될 정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서 이번엔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앞선 방통위원장들 모두 탄핵안 표결 전에 사퇴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이 직무대행하는 부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니 이 부위원장도 자진 사퇴가 유력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 방통위 쪽에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야권? 네, 다음 달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문진 이사 선임을 맡겠다. 즉 민주당의 MBC 지키기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번 탄핵 추진은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을 탄핵 소추할 수 있나 이 법적 논란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한다고 대통령이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통위원들 이렇게 다 자진 사퇴하면 방통위는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 부위원장이 이 직무 정지를 막기 위해 자진 사퇴할 경우 방통위는 현재 1인 체제에서 0인 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통위도 걱정이 상당히 큽니다.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들어보니 스팸 문자 방지나 인앱 결제 등 주요 이슈들 결정이 밀려 있다라고 하고요. 거대 야당이 법 테두리 안에 있다는 말로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고 여권은 어쩔 수 없다며 사퇴로 맞불을 놓고 이런 황당한 상황에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사람 관리를 못한 불찰이라며 수행비서 배모 씨에게 책임을 돌렸는데요.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판결이 되면 김 씨는 다음 대선에서 남편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혜경 씨.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인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 씨는 오늘 최후 진술에선 입을 열었습니다. 식비를 결제한 수행비서 배모 씨와 식사값 의논이나 협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지시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에 선 건 사람 관리를 못한 불찰 때문이며 수행비서 배 씨가 왜 저런 일들을 했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았는데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 13일 나옵니다. 김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렇게 되면 김 씨가 남편인 이 전 대표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검찰 내부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그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는지 진상을 파악 중인데요. 그런데 수사팀에선 오히려 대검이 먼저 대통령실과 조율을 하려 했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 조사 일정을 논의할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대검찰청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 조사 방식 등을 조율할 방안을 대검이 요청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이 할 일이라며 이 요청을 거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대검은 수사팀을 상대로 김 여사 조사 방식을 정하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 등을 파악 중입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수사팀은 대통령실 접촉을 먼저 시도한 건 대검 아니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법무부를 통한 대통령실 접촉 시도 여부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이 소통하니 총장은 관여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대검과 수사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나와 김 여사가 조사를 받기 전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검사들 앞에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네,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 정산 지연 사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피해자들은 본사로 달려가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현금 결제를 유도한 이유가 있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윤수민 기자입니다. 새벽인데도 위메프 본사는 환불을 받으려는 피해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류아연 위메프 대표가 진화를 위해 나섰지만 피해자들에게 둘러싸여 꼼짝도 못합니다. 지금 대표님이시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건지. 항의 방문을 한 피해자들로 위메프 본사 앞은 하루 종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티몬 피해자 일부는 위메프 본사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범위도 항공과 숙박 예약뿐 아니라 가구와 인테리어, 각종 상품권까지 다양합니다. 티몬에서 한샘 인테리어 상품을 구매한 피해자 A씨. 3일 전 인테리어 시안까지 받았지만 시공이 중단됐습니다. 한샘 공사만 45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한샘이 만일에 이거를 시공을 안 하거나 전체적으로 저는 1,500만 원인 거죠. 티몬에서 시몬스 침대 238만 원을 결제한 피해자 B씨는 현금 결제를 유도한 이유가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결제를 할 경우에 인당 8% 정도 더 할인이 들어갔었거든요. 현금을 좀 유도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또 2~3% 할인가로 배달앱 상품권을 구매한 피해자들도 일방적으로 상품권이 취소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만 2,300건이 넘습니다. 피해자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는 이러다 튈 것 같다며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피해자는 소비자들뿐만이 아닙니다. 판매업자들은 수십억 원을 정산받지 못해 파산 위기에 놓였는데요.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종민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모두 소비자 피해를 최우선으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가 1순위, 소상공인, 그다음에 영세상공인 피해 구제가 2순위.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 대금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중소판매업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일 최우선은 소비자들 구제하는 거잖아요. 과연 판매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을까 싶어요. 두 회사 모두 모기업인 큐텐 재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피해도 막심한 만큼 여력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티몬 위메프의 모기업인 큐텐 구영배 대표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급히 귀국했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업자들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99% 승소가 될 것 같고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업무상 횡령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티몬과 위메프가 지급 능력이 없다면 중소판매업자들은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상당수가 중소판매업자라 이미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도래하게 될 금액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10억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 회사의 동력은 다 끊어져 있어요. 사태가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권과 협력업체로도 피해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속초로 여행 간 모녀가 갑자기 속도를 내는 후진 차량에 치여서 변을 당했습니다. 40대 딸은 숨지고 어머니는 크게 다쳤는데요. 강경몽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승용차가 도로변에 서 있습니다. 후진을 하는가 싶더니 벼랑간 속도를 내 보행자들을 덮칩니다. 뒤에 있던 남성 보행자는 가까스로 차를 피합니다. 50m 넘게 달리던 차량은 주차된 차량들과 부딪히고 난 뒤에야 겨우 멈춥니다. 부딪힌 차량에서 운전자가 나오더니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가스 폭발처럼 퐁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깜짝 놀라서 뛰쳐나갔습니다. 식당과 골목길에서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6시쯤입니다. 현장에는 사고 당시 떨어져 나간 범퍼가 널브러져 있는데요.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40대 여성이 숨졌고 6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녀 사이로 속초에 여행을 왔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차된 차량 등 6대가 부서졌고 차에 타고 있던 3명도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여성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브레이크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화면상 봤을 때 브레이크 등이 밟은 게 안 보이던데 일단 그건 확실히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경찰은 운전 미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서울 롯데월드몰에 있는 영화관에서 천장 석고보드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관람객들이 수시로 오가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대형 쇼핑몰에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천장입니다.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나가 마치 이 빠진 것처럼 나무판이 훤히 보입니다. 바닥에는 천장에서 떨어져 산산조각난 석고보드 조각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쯤 이 영화관 10층 천장에서 7층 바닥으로 천장 마감재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관람객들이 파편을 피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추락한 높이는 3개 층이지만 층고가 높은 쇼핑몰 건물이라 시민이 맞았다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엄청 아찔하죠. 3층 높이 같으면 최소한 한 10m 정도 되는데 작은 물건이라도 이게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서 엄청난 이게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영화관 측은 오늘 시설업체와 논의를 거쳐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관 측은 추가 피해 우려가 있는 곳에 통제선을 설치해 출입을 막고 있다며 신속히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아파트에서 80세대 넘게 도어락이 먹통됐습니다. 이미 2차례 도어락을 교체했는데 또 고장이 난 건데요.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을 만져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키패드 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터키를 대봐도 방전됐나 싶어 비상조치로 건전지를 접촉해봐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도어락이 자주 먹통되면서 입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디지털 도어락이 다 무조건 부셔야 되잖아요. 그 1시간, 2시간 동안 얼마나 좀 마음이 불안하고. 산부인과 갔다가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7월 달이었는데 임산부가 3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렸어요. 현재까지 아파트 전체 510세대 중 81세대에서 도어락 먹통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LH가 발주하고 중견건설사가 지은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2차례에 걸쳐 문제가 생긴 세대의 도어락을 같은 모델로 교체했지만 일부는 또 먹통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시공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수검사를 통해 후속적인 조치를 분명히 마련하겠다. LH와 건설사는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다른 도어락 모델로 모두 교체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이스라엘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이례적으로 불참하고 대신 선거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친이스라엘 행보로 지지층의 이탈을 부른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행보로 민주당 결집을 노린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며 해리스 바람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미 국회의사당을 찾아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 완주를 강조하며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I too appeal to America. Give us the tools faster and we'll finish the job faster.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에 박수를 친 공화당 의원들과 달리 민주당 의원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해리스는 인디애나주를 찾아 흑인 여대생 클럽 앞에서 유력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보였습니다. When we vote, we make history. So let us continue to fight with optimism, with faith, and with hope. 홍상 상원의장이 외국 정상의 미 의회 연설을 주재한 것을 감안하면
해리스는 관행을 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친이스라엘 행보로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온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이며 민주당 결집을 보였다는 평가를 냈습니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이 좌파 행보라며 2시간 가까운 유세의 대부분을 해리스 비방에 할애했습니다. For 3.5 years, Lion Kamala Harris has been the ultra-liberal driving force behind every single Biden catastrophe. She is a radical left lunatic who will destroy our country. 이런 가운데 MBC 방송은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곧 해리스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 전격 발표 이후 사흘 만에 대국민 연설에 나섰습니다. 재선을 포기한 이유,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을 후임으로 지목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문예빈 기자가 전합니다. I've decided the best way forward is to pass the torch to a new generation. 재선 도전을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퇴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가졌습니다. 그는 재선 포기 이유에 대해 대통령직보다 미국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대 교체를 강조한 바이든은 자신이 공개 지지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또 한 번 힘을 실어줬습니다. She's experienced, she's tough, she's capable. Now the choice is up to you, the American people.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탓에 바이든은 이날 약 11분간 쉰 목소리로 회견에 임했습니다. 공화당 안팎에서 대통령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내일을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백악관도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We believe, and any suggestion of that note is ridiculous. He's been able to do more, again, than any president has been able to do in 2 terms. 이날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비롯해 아들 헌터 바이든 등 가족들도 집무실 한쪽에서 연설을 지켜봤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제3호 태풍 개미가 필리핀과 대만을 잇따라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곧 중국 남부지방에 상륙할 예정이어서 중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엄청난 강풍에 사람들이 우산을 펴지도 못하고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공사장 가림막을 보수하던 사람들도 현장을 보도하던 기자도 3호 태풍 개미의 위력에 모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특히 중심부 최대 풍속이 초속 42m에 달하는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풍에 뽑힌 가로수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옥상 구조물이 날아가 건물 아래 차량을 덮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还造成当时在后座的45岁母亲失去呼吸心跳。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풍에 부러진 가로수가 전봇대를 덮치면서 29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필리핀에서는 200mm 넘는 폭우가 쏟아져 홍수 피해를 입혔습니다. 흙탕물로 뒤덮인 마을 하천에 컨테이너가 떠다니고 집에 있던 냉장고도 보이는 등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13명이 숨지고 6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Natutulog po kami, siguro mga madaling araw. May gumising na lang ho sa amin mga bandang alas 5. Pumasok na ho yung sa namin, sa loob ng bahay. 필리핀과 대만을 거친 태풍 개미는 오늘 오후 늦게 중국 남부지방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개미가 중국 내륙을 가로지르며 바람은 약해지겠지만 일부 지역에 사흘간 350mm 이상의 비를 뿌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유럽에서는 기후운동가들이 공항 활주로에 손바닥을 접착제로 붙이고 기습 시위에 나섰습니다. 30편이 넘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는데요. 이솔 기자입니다. 공항 활주로 바닥에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이 강력 접착제 때문에 아스팔트에 꽉 붙어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독일 퀼른본 공항에서 기후운동가 5명이 접착제로 손을 활주로에 붙이며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새벽 5시 반쯤 공항 담장을 넘어 몰래 들어온 뒤 모래와 접착제를 섞어 아스팔트 활주로에 손바닥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30년까지 석유와 석탄 사용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제협약을 체결하라며 독일 정부를 상대로 극단적인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들은 4시간 만에 체포됐고 시위는 중단됐지만 그 사이 항공편 31편의 운항이 중단되고 6편은 이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우회해야 했습니다. Ich finde einfach unverschämt. Wir leiden drunter. Wir haben da teure Flüge bezahlt und müssen nicht einfach fliegen können. 현지 시각 오늘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이들 단체 회원들의 기습 접착제 시위가 벌어져 일부 항공편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극단적인 환경운동가들의 공항 점거 시위는 최근 유럽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선 다른 환경운동가 7명이 활주로를 점거한 채 피켓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임신 9개월 된 임산부가 숨졌는데 뱃속에 있던 아이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 포화 속 기적 같은 소식은 박수일 기자가 전합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는 신생아.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엄마가 아닌 친척입니다. 만삭의 엄마는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그 엄마의 뱃속에 있던 아이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의료진이 응급수술을 통해 무사히 꺼낸 겁니다. 집도인은 전쟁의 포화 속에 태어난 아기를 보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طبعا هذا الطفل الآن نشأ ببداية حياته فاقد لوالدته والآن حتى حرم من أبسط حقوقه الرضاعة الطبيعية من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공습을 퍼부었던 19일 임신 9개월째의 아이 엄마는 집안에 있던 중 폭격을 맞아 건물 4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아이의 할아버지는 폭격으로 3자녀를 잃게 됐다며 이제는 손주가 자신의 일부가 됐다고 눈시울을 붉힙니다. صحيح والله زي خاله اللي استشهد زي خاله عمر وكل يوم والله بروح عليه وبزوره قطعة مني.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이후 숨진 팔레스타인 사람이 3만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휴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개원가로 몰리고 있습니다. 7,600여 명이 한꺼번에 일명 페이닥터 구직 활동에 나서면서 이 지원서가 넘쳐나다 보니 월급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봉직의 일명 페이닥터를 모집하는 병원입니다. 평소 야간 당직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구직 활동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늘었죠. 여기 지원자들이 많아졌죠. 2배 정도로 늘었다고 봐야죠. 많이 늘으신 것 같은데. 사직 전공의 7,600여 명이 개원가로 몰리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자격입니다. 의사 전용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채용 공고만 1,700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최근 채용 공고를 낸 한 성형외과 의원 관계자는 의사 2-3명을 뽑는데 한 달에 10개 들어오던 이력서가 요즘에는 하루 10개씩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구직자가 늘다 보니 세후 1,000만 원 수준이던 월급은 400에서 500만 원 선까지 떨어진 곳도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일부 대기업 신입 초봉 수준입니다. 의사단체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공의들 어쨌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 이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지원책을 좀 상세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지부는 오늘도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본래의 자리에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들도 많지만 반대로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쉽지 않은 난임 부부도 많습니다.
요즘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나는데요. 그런데 이 난임병원이 많지도 않고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새벽부터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난임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전국에 2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진료를 받으러 서울로 수도권으로 원정을 가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갓 동이 튼 새벽, 병원 문이 열리기 전부터 환자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예약할 때는 오픈런 안 하면 2-3시간 뒤로 기다려야 일찍 와서 대기 걸어주고. 오전 7시 반부터 검사가 시작되는 초음파실 앞입니다. 아직 검사 시작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벌써 대기자만 14명입니다. 50명, 60명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시술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점심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다른 병원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기 시간 좀 많이 예상하셔야 돼요. 거의 3시간은 그냥 대기예요. 6시부터 줄 쓰시거든요. 어떤 교수님을 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처음 오시면 2-3시간 정도. 환자들이 오픈런까지 불사하는 건 난임 전문병원이 부족한 데다 대부분 수도권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난임병원은 총 268개, 절반 정도는 수도권에 있고 지방에 있다 해도 대부분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술을 받으러 원정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 무안에 사는 타그네 씨는 300km 넘게 떨어진 서울병원을 한 달에 6번씩 오갑니다. 시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임상 경험이 많은 병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광주 송정거장 5시 13분 기차를 타고 전라도에는 메이저급 병원이 안 생겨요. OAB양을 만들고 싶어서 계속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직장인의 경우 난임 치료 휴가가 연간 3일까지 주어지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사용률도 20%에 불과합니다. 전날 저녁쯤에 가서 하룻밤 자고 아침 진료를 보고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퇴사를 하더라고요.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난임 치료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여행이죠. 셋이랑 같이랑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한 행복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장 카메라 김승희입니다. 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전면 수술에 나섭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려서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12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60대 정숙희 씨는 집 한 채를 상속하려 해도 세금 걱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생각이 세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추고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25년 만에 상속세 전면 손질에 나섭니다. 먼저 상속세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 세율도 5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2억 아파트를 두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전제로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동안은 최고 1억 4천만 원대까지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각각의 공제금 5억 원을 합친 결과입니다. 20억 원 이상 고액 아파트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 자녀가 셋 이상이면 상속세가 6억 원대에서 1억 원대로 낮아집니다. 집 한 채 정도를 다소 고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장 큰 수혜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상속보다 증여가 대세였던 초고가 아파트 소유주들의 절세 전략도 바뀔 수 있습니다. 상속도 좀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굳이 증여보다는 이게 셈법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다만 정부 추산 4조 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 밖에도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들이 포함됐는데요.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주고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연말정산에서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돌려주는 건데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작게나마 살림에 보탬이 될 거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나라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거고 당장은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어도 그래도 저는 이게 시작점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금액대가 그 신혼여행 갔을 때 좀 가볍게 쓰기 좋은 금액이더라고요. 정부는 또 출산 장려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 장려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내 지급한 출산 지원금이 대상인데 최대 2회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큰 금액의 출산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일시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그 밖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지난 코로나 유행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 대거 풀었었죠. 그런데 그중 3조 2천억 원이 잘못 새 나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정부는 11차례에 걸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86만여 곳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총 6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3조 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가운데 최소 3조 2천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지급된 겁니다. 업체 36만여 곳은 코로나로 본 피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는데 2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8만여 곳은 코로나 피해가 아예 증빙되지 않았는데도 3천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정책을 주관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부터 제도 설계를 허술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실책인 만큼 대부분은 환수가 힘들고 정부를 속여 돈을 받아간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 회수와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중기부 등이 폭넓고 신속한 지원을 고려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제도 개선 사항을 통보하였고 감사원은 당시 국회 논의를 거쳐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만큼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줄줄 센 재난지원금 어디로 흘러 들어갔나 보니까요. 이 코로나로 피해본 업체에게 주는 지원금을 이미 진작에 문 닫은 업체, 코로나 지침을 어긴 업체, 심지어 보이스피싱 업체도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하양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어린이 수영장입니다. 운영자 A씨는 이 수영장에 수영장업과 부동산 임대업 2개의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임대업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업 사업자 번호로 3년간 4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정부 제출 서류를 위조해 지원금을 받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방역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서울의 한 PC방은 같은 해 10월 4차 재난지원금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반 사실을 숨기려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를 위조한 겁니다. 다른 PC방이 발급받은 서류를 그림판으로 지우고 자신의 PC방 정보를 써넣어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이런 식으로 지급된 돈은 총 1,102억 원입니다.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폐업한 사업자에게 지급된 돈이 각각 121억 원과 546억 원. 중복 지급되거나 담당자 실수로 지급된 돈은 435억 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보이스피싱용 유령 법인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중기부 등 관련 부처에 부정 수급자들에 대한 고발과 환수 조치를 시행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표정 좋아요. 어제 만남이 훈훈했다는데 효과가 벌써 나왔습니까? 네, 러브샷 효과가 하루 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맥주를, 한 대표는 제로 콜라를 들고 러브샷 했다죠. 하루 뒤 그동안 한 대표에게 까칠했던 친윤 최고위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여론조사 뒤집힐 가능성이 한 90%는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임 교수님도 좀 빠지신 거 같네? 네, 조금 빠졌어요. 국민의힘!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합니다.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오늘이 지도부 첫날 회의였는데 견제 목소리도 좀 나올 줄 알았더니 훈훈했나 봐요. 네, 다른 친윤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어제만 해도 한 대표는 본인을 교도소에 보내려 한 꼴메이트였다. 특검법은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의 권한이라면서 견제했죠. 그런데 러브샷 만찬 이후엔 한 대표의 적극적인 모습, 보기 좋았다면서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기류가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네요. 네, 나머지 한 명 남은 친윤 최고위원 김민전 의원은 어떨까요? 어제 역시 한 대표에 까칠했었죠.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네,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당대표를 흔들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면서 한 팀으로 똘똘 뭉치자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러브샷 효과 얼마나 오래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손 피켓이 문제가 됐나 봐요? 네, 최민희 위원장 청문회 중에 이런 피켓은 처음 본다면서 질의까지 중단시켰습니다.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그거 내리십시오. 지금 피켓 투쟁하십니까? 저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양쪽에 피켓을 들고 피켓 투쟁하는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이건 피켓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왜 자료를 한 손으로 들어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고 두 손은 안 된다는. 우선 마주보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양손을 들어 올려서. 본인이 불쾌하니까 사과해라 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때 뭘 드는 걸 문제 삼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손은 되고 두 손은 안 되냐 이런 논쟁으로 갔군요. 맞습니다. 최 위원장이 이 후보자를 압박하니까요. 국민의힘, 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장관 사례를 꺼내들면서 이 후보자를 거들었습니다. 결과 어땠을까요? 양쪽에 피켓을 들고 투쟁하는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아니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아니 있었습니까? 박영선 장관 후보자.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손으로 든 거 가져오세요. 그래서 여랑야랑이 5년 전 박 전 장관 청문회 전체 영상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자료를 든 게 있었어요? 네, 박 전 장관 준비한 두꺼운 종이 피켓을 여러 차례 들었고 청문회 도중 두 손으로 자료 들고 설명했지만 제지는 없었습니다. 이건 말고도요, 청문회 도중 신경전 또 있었습니다. 나라의 비극입니다.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괴벨스라는 용어를 저에 대해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김무영 정말 의원님 유감스럽습니다. 모레는 현장 검증까지 예고돼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열리는 방통위원장 청문회 갈수록 첩첩산중이네요.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어제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대부분은 우리 영토에 떨어진 걸로 나타났는데요. 눈에 띄는 건 도달률이 20에서 40%에서 96%로 급격히 늘었다는 겁니다. 북한의 전술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7시쯤부터 밤 9시까지 약 14시간 동안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500여 개로 파악됐는데 그중 약 480개가 우리 영토에 떨어져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치상 도달률이 무려 96%에 달해 최근 한 달간 도달률 20에서 40%와 비교하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낙하 지점 역시 대통령실과 국회 등 서울 시내 주요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연이은 살포로 이전에 떨어진 풍선이 뒤늦게 신고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입니다. 10번에 걸친 풍선 살포를 통해 가스 양을 조절하는 등 부양 경험치가 생겼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3천 내지 5천에 맞춰야 돼요. 아랫바람이 굉장히 파동이 심해요. 무게는 요 정도 해야 되겠구나. 그 조절이 가능한 거죠. 경험이 좀 생겨가지고. 합참은 정해진 시간에 풍선을 터뜨리는 타이머와 기폭장치 설치 비율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머가 부착된 비율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율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은 그제부터 진행 중인 우리 공군과 미 해병대 공중전력의 연합 공중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열흘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해외파 선수들과의 대화를 앞으로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새로운 대표팀 구상은 다음 주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유럽으로 향했던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열흘 만에 귀국했습니다. 유럽 출장 잘 마쳤고요. 충분히 좋은 미팅이었습니다. 선수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장 손흥민과 1시간 넘게 만났고 수비수 김민재 등 유럽에서 뛰는 핵심 선수들과 잇따라 만나고 온 겁니다. 하지만 문체부 감사가 시작되고 국회 등 정치권 압박도 여전히 거센 상황. 축구 팬들은 빨리 정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과정이 어떻게 됐든 이미 선임이 된 거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인천공항에서 유럽으로 떠날 땐 기자들과 인터뷰했던 홍명보 감독은 돌아올 땐 간단한 소감만 남긴 채 공항을 떠났습니다. 대신 다음 주 월요일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출장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내일 출간하는 에세이가 논란입니다. 축구의 시대란 제목으로 자신의 축구 30년을 담았는데 일부 팬들은 지금의 사태에 대한 정 회장의 침묵과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며 비판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마치 뜨거운 어항 속에 있는 듯한 꿉꿉한 더위였습니다. 서울 등 많은 지역이 폭염 경보로 강화된 가운데 서울은 32도를, 강릉은 35도를 넘겼는데요. 내일 더 덥습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 34도로 오늘보다 2도, 평년보단 4도나 높겠습니다. 한편 더위가 강해지는 만큼 대기의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많게는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고요. 태풍 개미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제주 산간에 400mm 이상, 남해안에 1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풍이 몰아치며 해안가로 높은 너울도 밀려들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강풍이 불 전망입니다. 밤사이에도 열기는 식지 않아 전국에 열대야가 발생하겠고 내일 한낮에 청주 34도, 전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밤낮 없는 더위는 계속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초대 저출생 대응 수석비서관을 발표했습니다. 40대 쌍둥이 엄마, 워킹맘이 발표됐습니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에게 저출산 정책을 맡기겠다고요. 오늘 저희 뉴스 보면 난임 치료받는 부부들 병원이 부족해서 새벽부터 병원 오픈런을 한다지요. 거창한 저출생 대책보다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는 부모들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현장형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탁상에서 현장으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